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멋진 악기. 제가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지만 제일 좋아하는 악기이기도 한데 그 악기를 옛날에 이렇게 연주를 했더니 학이 날라왔다 그래서 그 현학금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학자가 너무 묘사적이니까 현금으로 불렀다가 검은고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악기. 이를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상 이 악기를 그리고 그 악기가 연주하는 우리 음악을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넓게 알려준 장본인 오늘 만나시고요. 그 허윤정 씨가 갖고 있는 생각, 음악, 사상 여러 가지의 그 깊고 넓은 세계의 그 문턱에 오신 건데 제가 가이드를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고요. 일단 그 한국 음악의 메신저 전례 없는 메신저를 하고 계신 허윤정 선생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뭐 밑에서는 잠깐 심각하지 않게 뭐 재밌게 농담도 하면서 합시다 그러더니 뭐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앞에서 해가지고 제 원래 분위기가 가벼운 얘기에 이런 게 전. 이런 거 보고 갑분싸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초청받고 나서 알게 됐고요. 사실은 연주자는 무대 위에서 뭐 음악으로 말하고 저는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 멘트를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연주만 하고 딱 들어가면 왠지 서로 너무 딱 끊어지는 것 같아서 항상 해외에서도 안 되는 영어지만 멘트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 되게 소중한 것 같고 연주자로서 근데 특별히 또 우리 원일 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오늘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농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뭐 제가 일단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 검은고를 선택한 그 많은 악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윤정 선생님은 어머니가 시인이세요. 두 분 다 지금은 이제 서생을 뜨셔서 안타깝게 살아계시진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다 뵙고요. 그 한국에서 세계 팬클럽 대회가 열렸을 때도 그걸 다 이끄셨던 적도 있으시고 아버님은 뭐 아시겠지만 국립극장장을 3번 하셨나 2번 하셨나 했던 무엇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그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실내 연극으로 만들었던 창극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정립된 형태로 대본부터 그 형태를 정립시킨 연출가기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완전 예술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춤을 출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뭐 검은고는 사실 좀 의외 그 부모님들로 봤을 땐 저한테는 좀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왜 검은고를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 검고를 뭐 만난 거는 어쨌든 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혀 계획하지 않은 시간에서 이렇게 딱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일단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연극 연출을 하셨는데 마당극이라고 혹시 뭐 MBC 마당놀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이제 마당놀이하고 다른 이제 마당극이라고 하는 한국적 연극을 처음으로 만들고 정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당극이라는 거는 뭐 우리 전통에도 연극이 있을 텐데 우리가 왜 셰익스피어만 해야 되느냐. 그 당시 1960년대 이때는 다 노란 가발 쓰고 이렇게 코 이렇게 높여가 이런 분장하고 연극 많이 하던 때거든요. 1세대 연극 때.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한국적 연극을 고민을 하셔서 마당극을 만드시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통 예술의 연희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희를 다 배우들이 배워야 했어요. 판소리도 배워야 되고 탈춤 뭐 온갖 타악기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유치원을 안 가고 항상 어머니는 일을 하러 가시니까 아버지를 따라 그 연극 연습실에 가서 늘 거기 있다가 밤늦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말하면 조기 교육
그리고 그 국악, 한국 음악, 전통 음악이 저한테는 음악적인 모국어였던 거예요. 이미 피아노나 이런 거 배우기 전에.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다니다가 뭐 아버지께서 춤을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한국무용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춤을 배우면서 뭐 중학교도 예술중학교로 가서 무용가의 꿈을 이렇게 키우다가 또 아버지께서 어느 날 문득 그거 악기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춤을 추면 항상 국악을 듣잖아요. 우리 음악을 부채춤 출 때도 그렇고 뭐 시나위 뭐 이런 게 다 살풀이 음악 반주여서 그걸 악기로 연주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춤만 추고 음악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음악 악기로 연주하면 재밌겠다 해서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아무런 고민 없이 갔어요. 예.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겠다고 했는지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아버님이 민예도 네, 전공하시죠. 민예극단. 민예극단. 그래서 그냥 늘 하던 게 우리적인 소재로 하던 음. 연극이었겠네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있으니까 검은고를 선택하라 그랬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네. 검은고는 제가 선택한 거지만 네. 이제 춤을 한번 해볼래 해서 춤을 실컷 했고 그래서 그냥 춤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악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난 여태 춤 열심히 이제 했는데 아,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운명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우리 그 중학교 때면 한참 사춘기잖아요. 친구들 너무 좋아할 때고 그 친구들을 싹 외면하고 제가 혼자 시험을 치르러 갔어요. 국립국악고등학교 시험을.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리고서는 가서 검은고라는 악기를 택하게 됐을 때는 그거는 그냥 약간 본능적이고 직감적으로 이 악기가 나한테 맞는다. 그리고 저 소리가 내가 좋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저도 지금 들으면서 저도 허윤정 선생님 꽤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다 더 알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허윤정 선생님 검은고를 무대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 모라의 지경으로 무아의 지경으로 이렇게 탈 때를 보면은 지금 저 근원이 그냥 배워서 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근데 알고 보니까 무용을 했었구나.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그냥 몸에 그냥 이렇게 배어 있던 게 있었군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검은고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설머찌게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검은고를 한번 좀 더 들어가 보죠. 검은고라는 악기를 오늘 오신 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검은고가 세계에서 유일히 무인한 악기잖아요. 우리나라 악기가 다 그렇지만 검은고는 여러 면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주법상으로 봐도 이 술대라는 악기를 사용하는 악기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피크를 사용하는 악기는 있지만 술대라는 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들어서 팡팡 치는 악기도 없고 그 손으로 뜯을 수도 있고 심지어 활로 켤 수도 있는 그런 악기거든요. 그리고 각 줄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검은고는 어떠한 악기고 어떠한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악기인지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검은고가 이제 긴 직사각형 위에 줄이 얹어져 있잖아요. 이제 저런 형태의 악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가야금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도 있고 뭐 고또라든지 쟁이라든지 이런 악기를 이제 지더라고 영어로 치면 지더류의 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그 어떤 오래된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더 중에 하나예요. 저게 지금 보시면 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괴가 울림통 바깥으로 딱 빠져나오면 이제 기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타류의 악기들은 다 울림통하고 지판이 분리돼 있는데 지금 울림통 위에 지판이 그냥 있거든요. 죄송한데요. 제가 좀 더 네. 입체적으로 우리 해볼까요? 네 보시면 이제 즉흥적으로 이렇게. 16개의 이 지판이 얹어져 있어요. 이걸 괴라고 하는데 여기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그 위에 줄이 얹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타는 요 지판이 따로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 울림통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뒤에 울림통으로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울림통 위에 그냥 지판이 바로 있는 이거를 가장 좀 고대적이고 원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진화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몇천 년, 2000년 이상을 그냥 왔다고 보시면 되죠.
저는 검은고를 설명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먼저 드려요. 저한테는 이게 그 타임머신 같은 거거든요. 그냥 제가 고조선 시대 뭐 고구려의 악기라고는 하지만 그 이전부터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숨에 한 1000년 이상은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랑 그 보시면 소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단숨에 2000년에 압축된 소리가 여기 있어요, 실제로. 네. 네. 그리고 고구려 곡분벽화 같은데 그려진 악기 모양을 봐도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있고요. 보시면 6줄이 있는데 굉장히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이런 현이 얹어져 있는 현악기 이런 장방형의 지더류 악기들은 뭐 어느 거 하나 예외 없이 굵은 줄에서 가는 줄로 다 올라갑니다. 굵은 줄에서 차례. 네. 예. 그런데 이거는 굵은 줄, 가는 줄, 가는 줄, 굵은 줄, 가는 줄, 굵은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지더류의 악기를 만든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근데 이게 뭐 약간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음양의 조화, 그러니까 가장 그 음과 양의 대비와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지향점, 내가 어떤 음악을 할 건가 이 악기로 그 지향점을 그냥 극명하게 딱 나타내고 있는 악기가 검은고예요. 그래서 이게 다 대비가 되거든요. 요 줄하고 요 줄이 쌍이에요. 그래서 이 줄은 끝날 때 대부분 이 줄로 끝나고요. 시작은 거의 이 줄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문현, 무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무가 조화가 된다 이런 얘기하죠. 문현, 무현이고요. 또 얘하고 얘가 또 쌍이에요. 얘는 유현이고 가늘어요. 유현은 놀유자. 정말 이 위에서 온갖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막 노는 그런 선율현이고요. 요것도 선율현이긴 한데 큰 대자를 써서 대현. 이 6줄 중에 가장 굵은 줄을 씁니다. 그래서 대현이라는 건 뭐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깊은 어떤 뭐 무한한 그런 음악적인 깊이 같은 거를 나타낸다면 이 둘의 조화로 선율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요 두 줄이 이제 괴 위에 있다 그래서 괴상청, 괴 아래에 있다 그래서 괴하청. 이 두 가지가 약간 같은 듯 다른 듯 하나 요건 더 얇고 요건 좀 굵어요. 그래서 요 세 줄이 개방현이라고 그래서 오픈 스트링.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어떤 음을 조율하는 그 음을 지속적으로 연주를 해주는 드론 효과라 그러거든요. 지속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악기라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는 일단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우리 박수 한번. 재밌습니다. 예. 그 검은고는 그래서 옛날 그 사대부들이 선비들이 그렇게 우주를 품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 문무를 겸하고 양수를 겹장하고 음량을 다 밸런스를 맞추는데 가장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덕과 지를 함께 사람이 인격을 수용하는데 가장 상위에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식 다음에. 그래서 악이거든요. 옛날에는 그것이. 요즘에는 이제 예술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죠. 그렇지만 옛날에 정말 아는 분들은 악의 개념을 모든 지식을 흡수한 다음에 악기로 논의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최상위의 그 인텔리전트한 어떤 인격을 형성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검은고는 그러한 선비들이 그죠? 가장 애용하던 그리고 그것을 수양하기 위해서 수련했던 그런 악기이기도 한데 이제 국악고등학교 간 얘기까지 들었고요. 그 이후에 사물놀이를 또 만났어요. 저하고 함께 상쇄를 했었어요. 저희가 동문인데요. 고등학교에. 허윤정 선생님이 다른 압도적으로 어떤 연주자하고 압도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했을 때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점이 자유자재한 장단을 구사한다는 데 또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리드미스트가 전 세계 어떤 사람이 와도 그것을 그냥 아주 가볍게 받아서 검은고로 다시 소화한다는 그것이 아마 제가 봤을 때 다른 어떠한 검은고 연주자도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배웠던 그런 물론 지금 제가 좀 아까 좀 전에 이해했던 바로는 그냥 뼛속 깊이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하면서 이렇게 몸속 깊이 들어와 있던 게 있었지만 그 우리나라의 장단 그리고 그 당시 국악고등학교는 좀 보수적인 의미에서 정악과
궁중 음악을 위주로 하고 민속 음악은 세컨더리하게 이렇게 두 번째로 취급했던 그런 학교였는데 허윤정 선생이 학교 들어가고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 사물놀이 창시자였던 4명 중에서 김용배라는 분이 국립국어원 사물놀이로 이탈을 해서 독립적으로 사물놀이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배울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사물놀이 배웠던 게 엄청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네, 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물놀이가 타악을 그냥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타악 그러니까 전문적인 타악을 위한 음악이잖아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해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컸고요. 그냥 아는 것과 내가 그걸 쳐볼 수 있고 내가 칠 수 있는 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타악은 뭐 선생님 아시겠지만 진짜 뭐 인류가 음악을 처음 뭔가를 만들었다면 리듬을부터 먼저 했겠죠. 뭔가를 두들기면서 그리고 노래를 했을 거고 가장 근원적인 그 리듬과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민속음악 같은 경우는 뭐 장단을 모르고서는 다른 걸 논할 수가 없는 정도의 우수한 리듬 체계와 완성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 거를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 그걸 또 굉장히 고등학교면 굉장히 막 좀 이렇게 막 뭔가를 에너지가 있을 때잖아요. 흡수력도 빠르고 그때 했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계기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전통 음악 안에서도 즉흥성이 살아있는 거는 장단 쪽이에요. 다른 거는 거의 다 이제 악보화가 돼서 악보화가 돼 있는 음악을 어떻게 하면 잘 연주할 것인가에 몰두를 한다면 지금도 타악 연주자들은 어떤 기본 장단을 주고 그걸 얼마나 잘 바리에이션 하는가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끊임없는 변주와 즉흥성과 이걸 요구하거든요. 그런 즉흥성을 타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타악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게 허윤정 선생님을 크게 특징 지을 수 있는 어떤 것이기도 한가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솔리스트로 계속 활동하고 팀 활동하면서 원희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몰두했던 부분이 즉흥 연주잖아요. 네. 즉흥 연주라는 게 연주자적인 창작 방법 중에 하나죠. 가장 고난이도의 창작 방법인데 연주를 하면서 동시에 작곡을 하면서 계속 그 시간을 내가 끌어가는 건데 그런 즉흥 연주에 몰입을 하고 또 그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타악을 배웠던 거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검은고에 아까 유현이 놀 유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허윤정 선생님은 그냥 즉흥 음악을 본인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건 아니고요. 그 백그라운드에 완전히 또 제대로 된 공부가 있어요. 그 이상하게도 그 상쇄를 고등학교 때 했던 것도 저하고 허윤정 선생하고 강은일 선생이었고 김대환 선생님이라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흑우라는 그 별명을 가지시고 이렇게 손가락마다 스틱을 끼셔서 이렇게 두드리셨던 프리 재즈 하던 대가가 계세요. 그분의 제자기도 해요. 그래서 사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그리고 세계적인 프리 재즈 엘토 색스포니스트인 강태환 선생님이 계신데 강태환 선생님한테 아예 정식으로 이제 즉흥 음악에 대해서 프리 재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댁의 연습실을 다니면서 그래서 그냥 즉흥 음악을 한 게 아니라 프리 재즈의 강태환 선생님 또 이론을 가지고 계세요. 프리 재즈 이론 그런 것들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즉흥 음악이 그냥 즉흥성을 하다 보니 구현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공부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이따가 이제 연주하실 때 많은 크게 그 음악 세계가 넓어지게 다가올 것 같고요. 제가 안 드릴 수 없는 질문은 사실은 허윤정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프로필로만 싹 보면은 짜증 나요. 왜냐하면 너무 그 순탄하거든요. 그리고 다 최고예요. 예를 들면 다
지금 학교에서 이제 교육하고 계신 곳도 본인의 모교이시죠. 서울대학교에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제 교직에 들어가셔서 또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 서울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가장 왕성하게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하시고, 올해 10월에는 송라인즈라고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음악 잡지가 있습니다. 송라인즈 뮤직 어워드에서 무슨 분야의 상이죠? 아시아 앤 퍼시픽 부문이라고요. 네. 거기서 그 한 해에 각 5개 대륙에서 한 팀씩을 선정해서 최고 앨범 상을 주거든요. 근데 아시아 앤 퍼시픽에 한국으로는 네. 처음 블랙스트링의 블랙스트링 상. 그 마스크 댄스 네. 앨범이 저기 나와 계신데, 멤버들이 다 턱시도 입고 깐느 영화제 갔어요. 나 다시 사진 찍고 딱 상을 들고 찍었는데 속으로 막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부러웠죠. 예, 부럽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 질문을 연속해서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정말로 고난이 없이 살아온 것 같잖아요. 본인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꼭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이건 이제 진지하게 돌아가서 진짜로 본인에게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한번 토로하듯이 고백하듯이 말씀해 주시면. 일단 그냥 생물학적 인간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PD도 하셨는데, 프로듀서, TBC, KBS, MBC에서 다 드라마 PD를 하셔서 수사반장 같은 것도 하시고, 드라마 PD로 정말 한참 주가를 날리실 때 돌연 그만두시고 난 연극을 하겠소 하고는 이제 극단을 차리신 거예요. 그러면 연극으로 돈을 번다는 건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는 더 하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생계를 꾸려 가셔야 됐고, 저희는 뭐 이사를 수도 없이 다니고 정말 단칸방부터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무래도 위축이 되죠. 삶이 그렇게 팍팍하면. 그러다가 이제 좀 중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때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그때는 조금 편안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뭐 그렇다고 뭐 예술가 집안이니까 또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어떤 뭐 음악인으로서의 힘들었던 시기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졸업을 하고 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또 동시에 또 저희가 입단을 했어요. 몇몇의 저희 동기들이. 그렇네요. 그래서 1년 만에 그만두시고요. 박차고 나가시고, 저는 그 이후로 한 3년을 더 버텼어요. 그땐 제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후에 딱 그만둬서 4년을 총 다니고 정말 포부를 안고 그만뒀어요. 내가 솔리스트가 되리라.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국악계에 뭐 이런 독주자라는 게 형성이 돼 있고, 뭐 활동을 독주자로 프로페셔널한 독주자가 있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되게 어디에 소속을 둔 사람들이 독주 활동을 하고 이런 거였지. 그래서 가야금 주자들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있었죠. 황병기 선생님이나 네. 뭐 산조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그렇죠. 인간문화재 선생님들은 네. 뭐 그랬지만, 그랬는데 막상 딱 그만두고 나니까 정말 춥고 허허벌판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대가 일단 너무 많이 없었어요. 특별히 검은고라는 악기 자체가 좀 비대중적인 악기고 어려워하고 이러니까 가야금, 해금 한참 그때 퓨전 음악이 많이 나올 때거든요. 맞아요. 퓨전 그룹도 나오고 뭐 별로 재즈도 연주하고 이러면서 퓨전 음악이 퓨전 국악이란 이름으로 막 성행하고 있을 때도 검은고는 사실 거기에 맞지도 않고, 저는 그런 음악이 저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이렇게 하고 뭐 즉흥 음악 하고 이랬으니까 국내에 너무 무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연주를 하고 나도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뭐 해외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면 리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좋았네, 나빴네. 그 관객들도 남아서 꼭 네. 말을 해주고 가고요. 네네. 뭐 이런 그 상호 소통이 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난 뭘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지? 내 음악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검은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그 좀 지쳐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전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그냥 누가 딱 뭐 뭘 들이대고 넌 둘 중에 하나만 해. 전통 음악 할 거야, 창작 음악 할 거야. 그러면 저는 전통 음악을 하겠다고 100번 네. 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음, 그것만 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그런데 그 갈등이 좀 막 심화되던 시기가 있었죠. 난 전통이 너무 좋은데 전통 음악만 가지고는 대중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야 되고 뭔가를 검은고를 막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중압감 그런 게 좀 힘들었던 시기인데 그때 제가 마흔에 이제 다 접고 뉴욕으로 그때 이제 건너갔죠. 그게 큰 계기가 됐네. 네네. 그래서 다 여기에 있는 저의 모든 베이스를 그만두기 전까지 되게 두려웠는데 그리고 갔다 와서도 사실 조금 다시 뭐 자리를 잡는다 그럴까요? 여기에 다시 적응하겠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6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뉴욕에서. 네. 근데 정말 한 6년 같은 6개월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을 진짜 48시간처럼 썼어요. 정말 안 가본 데가 없고 다 모든 공연 일부러? 네 공연이라는 공연 하루에 뭐 2개도 보고 매일 거의 공연을 받고 체력도 좋으시네. 연주자들도 정말 많이 음. 만났고 뭐 여행도 많이 하고 하여튼 네 그때가 저한테는 좀 큰 전환점이 됐죠. 그때 6개월이 지금 그 전 인생과 그 6개월 이후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나요? 달라졌죠. 네. 네. 음악 인생도, 네. 음악의 인생도, 관점도, 스타일도. 네. 스타일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은 넓은 세상을 봐서 당연히 좋았죠. 근데 제가 한국이라는 이런 작은 어떤 곳에서 섬이잖아요. 저희가 이 반도요. 위는 네. 끊겨 있고 어쨌든 쬐그만 나라에서 내가 검은고라고 뭘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그걸 연주했더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시대 동시대 음악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음악을 가지고 내가 소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게 가장 기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저의 어떤 그 포커스가 그 전에는 검은고와 나와 우리 국악과 한국 음악 이거였다면 제 시야가 이제는 소통, 협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다른 음악과 만나고 다른 장르와 만나고 계속적인 만남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블랙스트링의 음악에도 어떤 영향이 당연히 네, 네. 있죠. 예, 그 6개월 그게 아마 후배들한테도 많은 말을 하는 어떤 촉발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허윤정 선생님이 지금 PT를 준비해 오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허윤정 선생님에 대해서 근데 선생님이 조직가기도 하시고 기획자기도 하시거든요. 이 면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음악계에서 현재적으로도 중요하고 이미 10년 전부터 쭉 해왔던 일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점점 확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음악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런 활동,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음악 세계를 PT로 준비하신 게 있어서 선생님의 소개로 한번 그 PT를 보는 네. 걸로 할게요. 네. 네. 그냥 좀 간단하게 저를 잘 모르시는 제 머리가 분을 좀 위해서 걸리니까 네. 이렇게 나오고 예. 확장과 진화 이 프로그램에서 너무 제목을 잘 지어주셨고 원인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확장하고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확장과 진화라는 거는 사실 무엇으로부터가 있는 거죠. 예, 무엇으로부터 확장하고 무엇으로부터 진화니까 저는 정말 전통이라는 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지만 저는 이제 음반 개인적으로는 음반을 저렇게 독집 음반은 왼쪽에 던음하고 7개의 시선, 아래 거는 창작 음악이고요. 맨 위에 거는 전통 음악을 새롭게 또 바리에이션한 것이고 블랙 스트링 음반까지 해서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음반은 이렇고요. 연주가이면서 기획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기획이 저에게 의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연주와 전혀 동떨어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주자로서는 독주자이기도 하지만 팀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와서 지금 블랙스트링에 이르렀고요. 기획자는 북촌 창우극장이라고 작은 소극장, 저희 선친께서 만드신 소극장을 전통음악 전용 극장으로 제가 한 2년 정도 이끌어 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공연들을 기획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뒤로 가는. 왜 안 되죠? 뒤로. 제가 잘못 누르고 있나요? 어디죠? 네, 뒤로 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보시면 한복 입은 사진, 저렇게 무슨 사선으로 뭐 설치물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 또 이렇게 현대적인 옷을 입은 모습, 둘 다 접니다. 예, 전통 음악 연주가이기도 하고 좀 진보적인 새로운 실험을 하는 연주가이기도 하고, 예전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좀 나이가 어리고 젊고 이랬을 때는 경험이 또 적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저는 전혀 갈등 없이 이 두 가지 제 안에서 다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둘 다 놓치지 않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전통음악 연주자로서의 저는 일단 검은고 산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음악이 있는데, 평생 이것의 어떤 연주가적으로 그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매진하는, 마치 뭐 서커스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서커스보다는 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사람 하나, 그 다음에는 협업이죠. 많은 장르와 사람들을 만나는 거 하나, 그리고 현재는 블랙스트링이라는 저의 분신과도 같은 이 팀 활동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 저 자신도 확장되고 국악이 확장되어가는 것이 저의 현재 목표고요. 넘어가 주시고요. 넘어가면 뭐 상을 이렇게 좀 요새 탔네요, 많이. 보시면 대중음악상 같은 거가 이제 국악이 대중음악상에서 수상을 하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어요. 저기에 국악 부분이 들어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정말 대중음악 그 카테고리 안에서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뿐만, 블랙스트링뿐만 아니라 잠비나이라든지 그 여러 국악 팀들이 여기서 지금 상을 타면서 경계를 지금 많이 허물고 있어요. 그리고 송라인즈의 뮤직 어워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고요. 제가 협업했던 연주자들입니다. 첼리스트도 있고 색소포니스트도 있고 뭐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국적도 다양하고 악기도 좀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시면 영국에 또 백파이프 하는 여성 연주가, 넘어가 주시면 백파이프 하는 여성 연주가 작년에 영국에서 저희가 같이 공연했었고, 존이라고 하는 색소폰 연주자는 뭐 프리 아방가르 재즈의 좀 현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연주자 뉴욕에서 만났었고, 또 넘어가 볼게요. 예, 이게 이제 더 토리 앙상블이라고요. 뉴욕에서 저렇게 만난 세 연주자, 네드 로젠버그, 에릭 프리드랜더, 사토시 다케이시라는 뉴욕 재즈계의 굉장히 중요한 그 중견 연주자들 세 사람하고, 민영치 씨 타악과 대금, 그다음에 정가의 강권수 씨, 저, 이렇게 6명이 이 팀을 만들어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주로 해외 쪽에서 공연을 많이 했고요. 유수의 페스티벌들을 다 다니면서 이 토리 앙상블 때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해외의 월드뮤직의 그 시장을 알게 됐고, 국제 교류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모호하게 이게 뭐 프로페셔널한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였을 때 이 토리 앙상블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 그러니까 해외 공연 시장을 정말 뚫고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해볼 수 있었던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다 연주자들 전부 교류하고 같이 공연 많이 하고 있고요, 서로. 그리고 넘어가 주시면은요. 현재는 지금 블랙스트링 저희가 2012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저희한테 좀 큰 계기점이 된 것은 액트라고 하는 독일의 메이저 레이블에서 음반이 나왔어요. 2016년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악은 어쨌든 음반이 나와야 그걸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외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참 어려웠던 게 공연에 가서 하고 저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내지 두 번 투어를 많이 하면 6-7번을 하고 뭐 한 달 이상을 지낸다 하더라도 언젠가 돌아와야 되죠. 그럼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여기 있고 저희 음악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저희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음악가가 내 옆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에서 음반이 나오는 거 하나가 있고 현지의 에이전트와 계약을 해서 그 에이전트가 어떤 공연을 관리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지속 가능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그것도 국악기인데다가 한국 음악이 또 굉장히 독특하죠.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특이한 이런 음악들이 또 청중의 혹은 그 음반사의 귀에 만족을 해서 계약을 하기까지는 참 어려운데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할 때는 참 안 되더니 이것도 참 운명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가 운도 좋았고 여러 가지에서 액트라는 레이블에서 음반이 발매돼서 그걸 가지고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뭐 동영상을 잠깐 볼까요? 저 위에 복선이라는 건 잠깐 틀어주시면 들으면서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 복선이 제가 처음 작곡한 곡이에요. 2002년도에 처음 작곡한 곡인데 루프 머신이라고 해서 음악을 연주하면 녹음이 되고 그걸 틀면 그 위에다 제가 또 녹음을 해서 얹고 해서 혼자 여러 사람이 연주하는 효과를 내는 원맨 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곡을 시도해서 처음 발표를 저기에도 했어요. 있나요? 아니요,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 머신은 없고. 네네, 하여튼 머신은. 저렇게 생긴 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네네, 네. 페달을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제가 요거 네. 그 동영상이 없어요. 워낙 예전에 했었고 또 연주했던 동영상은 또 퀄리티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중간쯤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한 두세 사람이 연주하는 듯한 그리고 이게 실시간 라이브여가지고 조금만 페달을 늦게 밟으면 리듬이 안 맞고 어그러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손으로만 열심히 연습했는데 발 연습을 했어야 되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 뭐 이런 곡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음악 자체에서의 새로움을 시도하는 것도 하지만 그 다른 장르와 협업을 통해서 그 악기의 어떤 역할 자체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 협업 같은 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네 요새는 뭐 AI 뭐 이런 것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런 완전히 첨단의 테크놀로지에 이상하게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의 성향이 아니고 저는 검은 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고 너무 그 오래되고 무슨 유물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약간 우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가 무슨 태초의 그런 우주가 아니라 정말 그 최첨단의 과학의 우주 있잖아요. 글로 가면 이게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깊이가 제가 아까도 정말 2000년 정도의 그 소리가 다 여기 안에 있다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는 이
소리가 갖고 있는 그 역사와 그 깊이가 더 넓게 뻗어가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레이어가 얇거나 깊이가 깊지 않은 악기는 그런 악기 소리가 갖고 있는 자기 증식성이라고 할까요? 영토 확장성 같은 것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검은고는 실제로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소리가 들리는 순간 뭔가 이렇게 자극을 하는 저 깊이 있는 어떤 것을 긁어서 이렇게 그 켜를 일으켜내는 것 같은 표현 괜찮으세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예, 그런 본능이 있는 근데 것 같아요. 저기다. 예, 제 기질하고도 좀 맞는 게 있네요. 제가 그거 까먹었었어요. 잠깐. 제가 음악을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냐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고고학자 아니면 천문학을 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고고학이나. 근데 실제로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도 그런 거 좋아하고 인디아나 책도 존스 이런 거요? 농담이고요. 뭐 하여튼 고고학 혹은 천문학 우주가 그렇게 좋고 네. 우주가 그렇게 좋으세요? 네네 옛날 유물을 보면 또 그렇게 좋고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네. 예, 섞여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기가 세세요. 그 우리 허연정 선생님은 왜냐하면은 그런 거에 정말로 응축되어 있는 시간의 어떤 켜들이 정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측정 연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면은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걸 아예 좋아하시고 우주를 너무 좋아하시고 아까 검은 곳 스페이스가 정말 그 우주적 스페이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네. 그 공연 가서 봤거든요. 정말로 전례 없던 시도였는데 그것도 테크놀로지하고 소리를 비주얼로 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션들하고 함께 콜라보레이션 했던 작업이죠. 근데 예. 제가 그걸 하고 또 뭔가를 시도하는 건 이렇게 좋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는 뭐가 어려웠냐면 여러 다른 장르의 사람 전문가와 협업을 하는데 그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언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저 사람이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알아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재밌으세요 그게 너무.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걸 다 구현하지 못했고 뭐 조건도 그랬긴 제한적이었고 그랬긴 했지만 그래서 요새는 지금 그 로봇 네? 로봇하고 AI에 관련된 그 프로젝트에 예.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서울대 위원회 거기 학교.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연구하시는 융복합 프로젝트. 네. 로봇 전자사물놀이를 우리 김진희 선생님이 그분도 미국에 가서 정말로 전자검은고. 네. 사물놀이를 죄송해요. 그것을 만드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하고 또 맥락이 있는 거 연결돼 있죠. 전자검은고도 큰 영향을 미쳤죠. 검은 거 하시는 분들이 네, 네. 왜냐하면 네. 그게 그러니까 하지 않은 거를 누가 해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그냥 확 확장이 되니까 저런 게 있어? 그러면서 생각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말할 거를 이렇게 발견하시면 눈빛이 한번 착 빛나시는 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캐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우리 음악이 우리 악기가 보편적이기도 하고 고유하기도 한데 그 외국 아티스트라고 할 때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악기가 보편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 악기는 다른 악기에 비해서 너무나 덜 알려져 있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뮤지션들의 음악성을 높이 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악기가 많이 알려져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보편성을 발견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점, 그 외국 아티스트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악이 보편성이 있다는 그 지점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언어하고도 비슷한 건데. 한국말이요? 네네 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둘이 전혀 다른 언어를 하고 있으면은 가장 기본적인 걸 갖고 일단 소통을 하겠죠. 이렇게 몸짓으로 막 바디랭귀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단어를 서로 알게 되면 이 말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소통의 범위가 넓어지듯이 음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나려고 하면 일단 접점이 생겨야 되는데
그 접점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준비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이 악기에서 다른 보편적인 그냥 음악, 물론 그냥 음악이 다 보편적이라고 생각, 거기도 다 특수성이 있는 건데 그냥 어쨌든 가장 만날 수 있는 어떤 지점 하나를 알았다기보다도 이렇게 만나면 되겠구나 한 거는 사실은 뭐 그걸 음악적인 테크닉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인 것 같아요. 오랜 경험, 여러 연주자들을 만나본 경험, 그리고 아무하고나 다 이게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고 소통이 되는 사람하고만 돼요. 그쵸.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잘 내가 사전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잘 친밀한 추스르는 거죠. 관계를 네, 만드는. 친밀한 것보다 이 사람하고는 잘 맞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그게 준비 작업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 검은고가 가진 특수성 안에서의 그나마 만날 수 있는 어떤 보편성이 잘 드러나지, 그런 사전에 어떤 작업이 없이 그냥 만나는 거는 서로 너무 독특하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 얘기를 하면 검은고 같은 경우는 검은고의 특성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정확한 음정을 딱딱딱 계단식으로 내는 악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밴딩,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흔들고 주물르고 막 이러면서 움직여요. 음이 많이. 대백에 그러면 보통 서양 음악이라고 음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당황스럽죠. 내가 어떤 음에 맞춰야 되나. 정확한 피치가 안 맞으니까. 네, 피치가 안 맞으니까 당황스럽죠. 그럴 때 모든 피치를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기둥이 되는 몇 개의 음정만 딱 캐치를 해서 그 음정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주면 일단 그쪽에서 당황함이 좀 사라져요. 이제 기댈 때가 있네. 그래, 그 음에 내가 기대해 볼게 하면서 점점 다가와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또 그 다음에는 리듬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리듬이, 그러면 자기 서로 그 접점을 만든 후에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서 서로 네 걸 갖고 놀자, 내 걸 갖고 놀자. 조금씩 더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두 개가 만나니까 거기서는 어떤 보편적인 지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음악으로 인해서. 네, 그런 작업을 네. 계속 해요. 완전 메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와, 이거는 뭐 많은 젊은 친구들이 사실 들어야 되는 그 작업이기도 한데, 제가 이거 미래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후학들을 위한 얘기기도 하니까 지금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쯤에서 블랙스트링 멤버들을 모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블랙스트링 멤버 올라와 주세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블랙스트링 멤버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 너무나 자랑스러우실 테니까 멤버들이 황민왕 씨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황민왕 씨는 요즘에 제일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더 광대라는 연희 팀에도 있고요. 나무라고 하는, 오늘은 빠지셨습니다만 블랙스트링의 정식 멤버인 대금 주자 이하람 씨 하고 여성용이라고 하는 남성 셋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무라는 그룹의 멤버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공연하고 지금 오늘도 공연하러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핫한 우리 음악인 황민왕 씨입니다. 블랙스트링에서 가공할 타악과 보이스와 태평소를 보여주시는 분이고요. 저 오정수 씨는 설명해 주시죠. 오정수 씨는 일렉트릭 기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일렉트릭 사운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다양한 전자 음향과 음악들을 만들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 음악을 프로듀싱하고 계세요. 흔히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중음악의 프로듀싱도 하시고, 요니라고 하는 솔로 프로젝트도 혼자 하고 계시거든요. 혼자 음악을 만들고 뭐 노래도 하시고 기타도 하고 해서 만드는 그런 요원으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송라인즈 어워드 사진 보면 제일 폼나게 폼 잡고 있어요. 우리 그거 사진 여기 있을 텐데.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저 오정수 씨는 재즈 기타리스트이기도 한데 어느 술자리에서 뒤풀이하다가 유학을 괜히 갔다고 진짜 뼛속 깊이 후회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같이 옆에 있었는데 전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렇게 아까 검은고 우주
우주를 좋아하시는 허윤정 선생님만큼이나 저 오정수 씨는 기타로 우주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시는 걸로 우리나라 최고로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운드에 대한 남다른 그런 확장을 하시는 분인데, 자 저는 여기서 블랙스트링 소개하고요. 네. 곡 소개하고 연주해 주세요. 네. 그 오늘 이하람 씨가 빠졌는데 사실은 블랙 스트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블랙 스트링 공연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교류하고 공감하고 있는 연주자들을 모신 거예요. 근데 그게 블랙 스트링에 있는 연주자인 거죠. 현재 왜냐하면 제가 가장 가깝게 하고 있는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100% 서로 음악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이걸 신뢰하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서로를, 그런 사람하고 연주를 할 때 가장 좋은 저의 100%의 음악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황민항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전통에 빠져 있는 음악가예요. 너무나 귀하죠. 지금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최첨단의 시대에 늘 전통 음악을 듣고 보고 있어요. 24시간 잠잘 때 빼고는. 그런 점이 굉장히 블랙스트링한테도 귀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음악적인 자산이며, 그렇죠. 오정수 씨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국악을 하는 이런 특수한 음악을 하는 제가 같이 만났을 때 저의 음악, 그다음에 또 정수 씨의 음악 서로가 이렇게 확장되는 걸 느끼고, 새로운 것들을 뭔가를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그걸 같이 한번 이렇게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람 씨 같은 경우는 요새 연주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덜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불렀어요. 농담이고요. 아람 씨까지 오면 너무 블랙 스트링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좀 소규모로, 연주 시간도 짧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 들려드릴 곡은 흐르는 떠가는이라고, 이거는 블랙 스트링 음반에도 들어있는 곡인데요. 그 파키스탄의 카왈리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 뭘까요? 판소리에 가까운 음악일까요? 그냥 엄청난 그 성악이 있어요. 전통 성악의 대가인 알리 누아사 칸인가, 저 이름이 길어서 늘 틀리는데, 그 칸이라고 하는 그 명인이 부른 Face of Love라는 곡이 있어요. 저기 뭐야, 그 뭐죠? 좀비 나오는 데드맨, 워킹 데드맨, 좀비 나오는 영화 아시죠? 미드. 네, 거기에 OST도 뭐 들어갔었다고 하는데 전 몰랐어요, 그게 들어간 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은고에 맞게 제가 다시 제 편곡 한 곡입니다. 흐르는 떠가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정수 씨랑 제가 한 번 딱 맞춰본 음악입니다. 즉흥적으로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음악 밑에 이렇게 깔리는 전자 향이 나올 텐데 그거는 제가 올해 5월에 독주회를 했었어요. 경계라는 제목으로 독주회를 했는데 그 독주회 때 쓰였던 오정수 씨가 직접 만드신 그 사운드를 깔고 그 위에 아주 최소한의 약속만 가지고 서로 즉흥적으로 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수 씨 감사합니다. 정수 씨 멋있었어요. 역시 우주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이렇게 펼쳐주시는 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제가 이란에 갔는데 원래 피터 브록이라는 그 아주 가장 그 2000년 초기하고 90년대 80년대 현대 연극을 무용의 피나 바우시가 있다면 이제 연극에는 그 피터 브룩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분의 마하바라타 이런 게 있는데 그분의 빈 공간이라는 책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구르지에프라는 그 신비주의자를 따라서 이란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콩쿠르가 있었대요. 이란에서 음악 콩쿠르가 있었는데 동굴에서 있고 현자들이 쫙 앉아서 심사를 합니다. 나와서 오늘의 1등은 이런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기 지금 보이는 저 바위를 저 입구로 옮기는 자, 그 사람에게 오늘 1등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1등을 뽑았죠. 그 1등을 뽑은 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실제로 바위를 옮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송라인즈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다 이 의미를 생각하다가 우리에게 검은 하늘의 우주를 펼쳐 보이는 자에게 이 상을 주겠다. 그래서 송라인즈에서는 블랙스트링에게 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요? 이 표현? 너무 멋지네요. 여태까지 들어본 말 중에 최대 칭찬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 6개월 뉴욕에서의 6개월 인생을 그 앞뒤로 나누는 어떤 특정한 점이 있다면 그 특이점이었겠죠. 그 홍윤정 선생님의 그 뉴욕의 6개월이 그럴 수 있었던 시간이었구나. 사실 새삼 알았고요. 이제 후반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가지 질문만 하고 이제 마이크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을 이 허윤정이라는 이 당대 예술가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평생 여러분들에게 딱 한 번 오는 이번 기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하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아버님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의 절대적인 것 같거든요. 그 인생 전반기에서 아버님과 어머님 그 얘기, 그 아버님의 어떤 영향이나 아버님이 지금 허윤정 씨한테 미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는 뭐 이제 그렇게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연극 그 연습실에 쫓아가서 함께 있던 시간 이외에는 그 이후에는 거의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연극을 하러 나가셨고 저는 학교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아버지는 생물학적 아버지시기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 멘토, 저에게 예술가, 제가 존경하는 예술가, 멘토. 물론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사랑했지만 더 친근감 있게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아프시고 나서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는 게 싫어서 맨날 이제 뭐 반주를 이렇게 하고 계시면 드시지 말라고 그런 말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아쉬운 게 같이 제가 술 한잔 아빠 술 한잔 해요 하고 술도 따라드리면서 그걸 왜 같이 못 해드렸을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데 어쨌든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그걸 표현을 좀 못했던
살아갔던 게 지금 회해가 되는데 그만큼 살아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그 영향이 저한테 너무 큽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마치 유언처럼 남기신 얘기가 뭐냐면 예술은 영원한 걸 추구해야지 짧은 앞만 보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게 좀 타협하지 말라는 말처럼 저한테 다가올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가라라는 말씀처럼도 들렸고 내가 지금 여기에 현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음악은 영원히 남는 거니까 그렇게 영원히 남는 음악을 만들어라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고 순간순간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지침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예술이라는 것을 길게 보게 깊게 보게 해주셨던 분이고 네. 네. 일단 너무나 그립죠. 멋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참 네. 어머니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저 어머니는 욕심이 정말 많은 분이셨어요. 그 욕심이 이런 욕심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너무나 열정적이세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열심히시고 시를 쓰시는 것도 열심히시고 자식에 대해서도 열심히시고 그런데 저는 그게 어떤 때는 좀 부담이 왔었어요. 너무 기대하는 게 많으시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본인이 방송국 생활을 오래 하셔서 제가 아나운서가 되길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듯이 잘하셨을 거예요. 방송을 꽤 오래 했어요. 어머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 고정적인 방송을 하러 다녔어요. 그 라디오 방송. 작가도 하셨었지 않나요? 작가는 아니고 제가 대본을 쓰면서 방송을 했던 거를 그래서 어머님은 끝까지 꿈을 못 버리셨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포기는 하셨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시를 항상 쓰셨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고단하고 바쁘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이 그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그 시의 영감을 받아서 시를 쓰고 싶은 그 욕구와 열정이 너무나 강하셨죠. 그래서 몸이 아프셨을 때도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시를 쓰려고 하셨고 그런 어떤 시심 같은 것들을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셨죠. 저희 어머니는. 네. 입체적으로 좀 허윤정 선생님이라는 이런 광맥이 좀 더듬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끝으로 제 질문은 이걸로 좀 긴 설명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천차만별 콘서트라는 걸 북촌창곡장에서 계속 10회 동안 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 국악 하는 젊은이들의 아주 중요한 등용문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데뷔를 하고 그 데뷔했던 사람들이 어떤 더 성숙한 팀이 되고 그래서 좀 더 유명해지긴 한 사람들도 지금은 꽤 많고요. 지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정규 교육이 아닌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았지만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이 시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음악은 또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출구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많이 해왔고요. 그런 어떤 기획자면서 동시에 이렇게 미래의 젊은 음악인들에게 새로운 영토를 이렇게 제공하고 계신데 그런 역할과 중요성, 그다음에 앞으로의 비전이라 할까요? 그걸 제 질문의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그 북촌창호극장이라는 소극장을 젊은 국악 연주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젊었을 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들이 무대였거든요. 그리고 국악이라는 세계가 어차피 이게 굉장히 전통에 이게 넓고 깊어서 정말 웬만한 전통음악의 실력 가지고 무대에 쓴다는 게 두려워요. 젊은 20대 특히 10대 20대 때는. 그렇다고 연주의 기회가 없고 40대에 다 완성돼서 무대에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고 시대는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본인이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작은 무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천차만별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음악 생태계 자체가 좀 그런 게 있는데 뭐가 하나 좋다 그러면 우 하고 그거를 막 하는 좀 경향이 있어요. 한 가지로 막 너무 하나 일색 좀 그렇게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핫하다 그러면 그냥 네. 다 태워버리죠. 뭐 이런 장르가 좀 된다 그러면 그냥 확 또 그런 장르 음악이 막 나오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음악들을 여기저기서 해보고 시도하는 게 좋겠다. 그 자연 생태계도 종이 다양해야지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도 그렇거든요. 다양한 장르가 같이 생존하고 교류해야 이게 건강하게 되는데 천편일률적인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좀 걱정이 돼서 천차만별이라는 이름을 달고 거기에서 상을 받는 친구들은 자기 거를 막 하는 친구들을 상을 주게 되었어요. 제가 혼자 주는 건 아니지만 기조가 그랬어요. 그 무대의 기조가. 그래서 독특한 거 그리고 자기 얘기를 과감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상을 받고 또 그걸 밑거름이 돼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천차만별 콘서트 같은 그런 프로젝트가 한 1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 10년 안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서 어떻게 보면 그 20, 30대 음악이 국악계 대중적인 면에서 보면 더 인지도가 높고 주류가 된 것 같은 네.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기존의 어떤 관행적인 국악계의 공연 안에서도 그런 이제 20대의 음악들을 다 수용하고 있거든요. 파이가 이렇게 좀 넓어진 거죠, 말하자면. 그 부분이 저한테는 제가 무엇을 이렇게 주고 뭐 혜택을 준다 이런 거는 아니었고 같은 연주자 동료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월하게 하게 해주고 싶은 그 선배 동지의 마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좀 젊게 약간 그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은 제 자신이 이렇게 좀 저의 이런 뭐 나이나 고루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계속 좀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많이 그렇게 교류를 했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하고 접촉을 네, 하면 네, 네, 젊은 비결이시군요. 그러니까 네. 예. 그 여러분들에게 질문 넘기기 전에 이 사전 질의를 받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다 진부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아무거나 좀 진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꼽아서 너무 뻔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겹친 것도 많고요. 제가 질문 드린 것도 이런 게 있네요. 미래 국악 공연 기획자에게 지금 아까 이제 세계로 나가는 접점에서 운이 좋았다. 액트라는 음반사에 눈에 띄게 된 계기나 또는 지금 허윤정 선생님이나 블랙스트링을 매니지먼트하면서 세계에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런 일을 국제적으로 음악 시장에 내보내고 있는 회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기도 하시고 제대로 된 기획자를 만나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뻗어나가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 기획의 중요성 이게 중간 우리 요즘 시대는 매개자라고 하거든요. 예술과 어떤 예술이 확장될 수 있는 매개자라고도 하는데 이 기획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달라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기획의 시대가 이미 됐죠. 기획자가 그만큼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은 기획자가 없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뭐 시장의 그런 특성상 그렇기도 한데 특히 국악을 내가 전담을 하겠다는 기획자는 정말 찾기가 어려운데 좋은 기획자 없이는 절대로 좋은 공연 문화 또는 좋은 예술가가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블랙스트링 할 수 있던 것에 정말 반 이상은 기획의 분야에서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기획자 또는 좋은 기획자가 좋은 연주자를 찾으려고 하고 좋은 연주자가 좋은 기획자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제일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본인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생각하는 거야. 어디 좋은 기획자 없나? 어디 좋은 연주가 없나? 그게 아니고 내가 좋은 연주가인가, 내가 좋은 기획자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좋은 기획자가 되면 좋은 연주자가 오고 다가오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그 기획자는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그리고 나는 이런 음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음악을 해나가는 이 과정을 같이 다 공유하면서 음악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조금 모자라지만 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나의 예술 세계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감동을 주고 그러면 거기에 감동받으면 기획자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기획자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난 더 음악을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테크닉이 아닌 거예요. 기획과 연주 이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사이 관계의 문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테크닉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 기획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좋은 기획자가 이렇게 먼저 좋은 연주자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좋죠. 좋은 기획자가 다가와 주면 정말. 근데 문제는 또 그 좋은 연주가가 준비가 안 됐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맞아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공연 유튜브, SNS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이제 경계는 없어졌고 세계로 문이 다 열렸거든요. 그렇다면 그 세계 시장을 같이 안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나라가 베이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같이 만들어 가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기획자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뭐 그게 영어가 될 수도 있고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본인이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마음과 인성과 예, 그것만 열망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나가야면 좋을 것 같다. 준비를 잘 네, 하는 게 중요하군요. 본인이 네, 좋은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음,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네, 리서치도 부지런히 하고 네, 부지런히 그렇죠. 해야 되네. 네, 근데 좀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 젊은 친구들 탓만 할 수 없는 게 너무 우리나라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그게 노출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디서 뭘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 선생님하고도 요새 뭐 같이 만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노출되고 접근성이 좋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문화예술계가 또 갖춰야 되는 네. 부분이 있죠.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저희가 요즘 뭐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모임을 잠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였고요. 실제로 그 저만 해도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제가 90년대, 2000년대 풀이라는 팀을 했었을 때 매니지먼트 일본에서 했어요. 일본 기획자의 눈에 띄어서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예술 경영이란 말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하가상이라는 일본의 그 컨버세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저희들을 프로모션해서 다 투어 돌리고 일본의 외국 아티스트하고 콜라보레이션 매칭 시켜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시장이 없었거든요. 프리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어느 날 술을 마신 밤에 워맥스에 너네가 나가라. 근데 일본 대표로 이런 식의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바로 거절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리고 5년 후에 저희가 워맥스에 나갔죠. 저는 바람고수로 나갔고 아까 네, 토리 토리 앙상블로 앙상블. 나갔었고 그 한참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자라는 게 우리가 일본을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촘촘하고 탄탄하고 선진국입니다. 거기는 음악 장르별로 매니아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매니저와 아티스트가 거의 50대 50으로 동등하게.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아티스트여도 매니저가 일을 못하면 알릴 수가 없어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바로. 네, 제대로 서류가 안 오고 이렇게 되면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하죠. 해외에 이렇게 뭐 특히 해외에서 좀 자신을 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매니지먼트는 너무 중요한 게 아티스트가 해외에도 자기가 자기 음반 들고 막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아티스트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그러한 음반은 후순위로 이렇게 밀려지죠. 그리고 이제 매니저와 그 소속사가 있는 거기서 받은 음반들이 이 앞에 일단 리스트에 올라가고 그런 게 이제 현실이고 음악 비즈니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국악이 한국 대표고 국가대표로 뭐 독특하고 우리 거니까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경쟁 음악 시장 경쟁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경쟁해야 될 때가 지금은 왔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음악의 시장의 특성, 비즈니스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기획자 얘기까지 나왔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그냥 아주 사심 없이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그냥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한테 마이크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기회가 아니면 이 시대 이 예술가에게 질문할 기회가 없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보통 질문 있으신 분 그럼 좀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좀 시간이 있어야 항상 이렇게 나와요. 다들 하고 싶은데 맞아요. 네, 네, 내가 그렇죠. 뭘 질문해야 되지? 이걸 먼저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잠깐 저는 이럴 때 막 시키는데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세계적인 저랑 눈 마주치신 분 이러면서 내가 아는 분이 이제 일단 여기 세계적인 건축가 한 분이 와 계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내가 말씀드려도 몰라요. 그냥 세계적인 그런 어떤 건축적 경험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저분이 또 대안적인 새로운 학교도 구상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의 교육적 시스템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자기를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자기 상상을 기획하고 그것을 프로모션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 할까요? 신혜원 선생님, 네 여기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고요. 질문 오늘 감상평도 좋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셔서 저는 오늘 토요일 조용히 좀 명예교사 프로그램에서 좀 공부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건축가 신혜원이고요. 저는 질문이 이렇게 세속적인 질문밖에 생각이 안 나서 세속적이시잖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너무 영감이 되는 오후였고요. 그리고 허윤준 선생님이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니까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면은 그거에 아무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는 모르고 뭔가 이렇게 맡기는 건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우주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돼. 지속 가능하려면 그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이 마디마디를 이렇게 보면서도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과 새롭게 이렇게 계속 진행하시는 것들을 하시는지 그 에너지가 어떻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건지 뭐 여러 분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궁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블랙스트링에서 다 남자 셋이고요. 저보다 이제 더 젊으신 분들이고 저는 여자로서 리더예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제가 압도합니다. 이 사람들을. 진짜요? 그리고 기획자도 남자고 음향 감독님도 남자고 제가 일하는 남자 분들은 거의 다 남자예요. 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겁니다. 뭐 누구는 여왕처럼 하려고 뭐 그런데 전혀 아니고요. 음악계도 일하는 세계로 딱 들어가면 남자가 훨씬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봐도 보컬이 없는 기악팀에서 여자 리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잘 좋고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지 않네요. 그렇죠. 네, 정말 많지. 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압도하냐면 체력에서 일단 제가 압도를 하고요. 뭐 특별 드시는 게 따로 있으신가 분? 없어요. 없어요? 비타민 C를 잘 먹고 있는 거 외에는. 어, 그러니까 일단 체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이 일단 딸리면 이렇게 좀 소극적이 그렇죠. 네. 되고 게을러지죠. 앞서서 뭔가를 막 추진하는데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하면서 매일 365일을 뛰었거든요. 그 어릴 때 기초 체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운동선수나 마찬가지죠. 네. 기초 체력은.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체력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정신적인 거는 좀뭐 부모님한테 감사한 게 저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좀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세요. 예, 우울할 틈이 진짜 없어요. 그러세요. 진짜 우울할 틈이 없어요. 예, 별로 우울함에 빠져 조금 어떤 때는 음악가로서 좀 이렇게 해도 돼보고 싶은데 너무 다 깨어나서 약간 짜증 나요. 네. 얼마 전에 차 사고가 잠깐 났었거든요. 근데 차 사고. 네네. 근데 이렇게 충격을 탁 하던 당시가 이제
하루 이틀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어머 이제 나도 그런 게 생겼나 봐. 이제 큰일 났네. 운전도 못 하겠고.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뭔가 저 안에서 그게 회복되는 뭐가 있나 봐요. 그런 좀 기질적인 낙천성도 한 가지가 있고, 저는 또 제가 이렇게 좀 스테이블하게 정말 이렇게 높낮이가 많이 없이 쭉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는 제가 전통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뭐 한번 막 공연이 폭망하든 뭐 어떻게 됐건 뭘 해도 제가 올 곳이 딱 있어서 그 음악을 그냥 딱 연주를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한낱 그렇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음악이 나한테 있고 나는 지구상에 나 혼자 있어도 내가 검은과거 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으면 행복하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예, 아셨죠? 모든 그 위대한 아티스트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딘가에 혼자 고립돼도 혼자서 그걸 하면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지구가 망해도 나는 거기서 그걸 할 거야. 뭐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신 분?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을 예. 우리 음악 하시는 젊은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리 공부하고 있는 송요한이라고 합니다. 다시 못 올 기회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질문 드리는데요. 저는 국악기에 대한 그런 한계랑 지금은 사실은 연주자들이 이제 테크닉이랑 그리고 좋아진 장비 그리고 음향으로 많이 커버하고 있고 사실은 악기가 뭐 연주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런 한계들도 많고 하고 아까도 그 미국 드라마 나오신 거를 연주하셨는데 그런 다른 장르의 음악들은 그 악기가 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건데 이게 국악기로 할 때 이게 무슨 어떤 그냥 특수성만 가지고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건지 그리고 악기들의 이런 한계들이 앞으로 이렇게 저는 사실 이게 공연 제목만 보고 왔어요. 국악의 확정이랑 그 이제 제목 네. 보고 왔었는데 네. 사실 질문도 조금 생각하고 왔었고 네. 이런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예 그런 게 지금 네. 하고 한계가 있는 게 있는데 맞는 맞는 건지 건지 네. 사실 오늘도 이따가 재즈 공연을 보러 가는데 이제 생황이랑 피리 대피리로 가지고 이제 재즈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국악기를 그냥 어필하기 위해서인지 이게 정말 좋아서 하는 건지 그런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제 생각은 모든 예술이 그렇지만 또 음악도 여러 가지 층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하나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악기를 알리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중적인 음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인해서 재즈밖에 몰랐던 사람이 생황이라는 악기를 알게 됐다면 생황이 궁금해? 그래서 생황의 오리지널 음악을 들어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음악적으로 확장하고 진화하기 위해서 음악 안에서 고민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면 전통음악만 하는 건 필요하지 않은가? 너무 필요하죠. 그냥 전통음악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여러 개의 층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의 문화예술을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은 확장과 진화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기도 오신 거고 저도 확장과 진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확장과 진화 또 특히 국악기 새로운 실험 뭐 도전 이런 거 얘기할 때 한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장과 진화하면 무엇에 대한 확장이고 무엇을 진화하는 건가라면 한계는 무엇에 대한 한계인가가 필요한 질문이죠.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국악을 하는 연주자들, 음악을 그러면 피아니스트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아는 저랑 많이 교류하는 피아니스트는 정말 피아노가 한계가 많다고 얘기해요.
이것처럼 답답하고 고집불통인 악기가 없다고. 뭔가를 좀 새롭게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기타 뭐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악기 연주 예술 미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붓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뭘 깨 부수고 붙이고 잘라 붙이고 하는 거 아닐까요? 모두가 다 자기만의 한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한계라고 생각하는가? 그것부터 질문하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가라는 걸로 그 다음에 가야 되지. 그 한계 자체도 일반화하는 것은 저한테는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검은고를 하면서 한계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 놓는 거는 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거는 별로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한계를 넘었다 할지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결국은 뭐 모호한 대답일 수 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본인이 내가 서양 음악 또는 뭐 다른 장르의 음악하고 그걸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본인의 한계를 느끼지만 어떻게라도 같이 섞여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 자체도 저는 귀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뭐 머무른다고 해서 그거를 유치한 음악이라고 폄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그런 다양한 층위의 음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아까 그 흐르는 떠가는 얘기하셨는데 흐르는 떠가는은 사실 원곡하고 거의 같은 게 없어요. 멜로디 하나. 딴단다단 딴단다단 따리라라 요 한 16마디 되는 멜로디 하나고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다 검은고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냥 다 한 거죠. 저의 특성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모방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걸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끌어와서 내 식으로 그냥 해석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판단은 대중의 몫이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훨씬 본인이 어떤 것들을 할 때 편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우리 학생들한테도 많이 해주는 얘기인데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말만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일단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저질러라. 열쇠가 된다고. 예, 저 지금 굉장히 잘 저질러요. 그래서 예. 오늘 뭐 어찌 2시간을 가지고 이 허윤정이라는 예술가와 우리 음악의 광맥을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2시간이 다 지났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이 이후에 허윤정 선생님이 아마 잠깐 여기 머물러 주실 거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워낙 잘 하시고 좋아하시니까 더 해주실 것 같고요. 우리 공식적으로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허윤정 선생님 아버님이 예술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지. 그 말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이 시대의 예술가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그러한 섬세함의 연약함의 어떤 다양함의 꽃을 피우는 게 예술가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은 뻔하잖아요. 라디오에서 아는 음악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반기는데 그 사람을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특히 한국 악기로 이렇게 2000년 이상의 시간의 켜를 가진 이런 소리로 새로운 음악의 영토를 전 세계인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예술가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런 블랙스트링 같은 그룹이 있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그런 음악에 좀 더 기울여 보는 귀를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허윤정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